이거 나잖아. 이게 왜? 지하 증거물 보관소에서 23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정리하던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6살 아이의 귀 뒤에 있는 붉은 별 모양 반점. 거울로 확인한 자신의 귀 뒤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아에서 경찰이 된 한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자신의 정체. 하지만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순간 거대한 악의 소나기가 그녀를 향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최고급 멤버십 룸살롱 임페리얼 앞에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죠. 지원 병력 올 때까지 대기해. 정순경, 내 말 안 들려? 무전기 너머로 파트너 김경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굳게 닫힌 룸살롱의 육중한 문을 걷어찼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을 들이받았고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VIP 룸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양주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마약 가루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소파 구석에는 머리가 헝클어진 여성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눈이 풀린 젊은 남자가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성그룹의 반개 혈족이자 강남 바닥에서 소문난 망나니인 재벌 3세 최민재였습니다. 최민재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짭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안 나가면 2년 머리통 날려버릴 거야. 최민재는 광기 어린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을 향해 골프채를 치켜들었습니다. 정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그 골프채 내려놔. 정서연이 소리치며 거리를 좁히자 최민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골프채를 정서연 쪽으로 휘둘렀습니다. 붕하는 소리와 함께 쇠막대가 정서연의 얼굴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최민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최민재가 당황하며 발버둥 쳤지만 정서연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최민재의 몸이 허공을 가르더니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닥에 매다 꽂혔습니다. 으악! 내 허리! 최민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서연은 지체 없이 최민재의 등 위로 올라타 그의 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이거 나. 미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어딘지 아냐고. 너랑 내 가족까지 싹 다 묻어버릴 거야. 최민재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서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이 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제압된 자신들의 주인을 보고 사색이 되어
정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그 손 안 놔? 우리 도련님 몸에 손 떼면 가만 안 둔다. 덩치 큰 사내들이 정서연을 에워싸며 위협했습니다. 정서연은 한 손으로 최민재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물러서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체포하기 전에 물러서란 말입니다. 정서연의 기세에 눌린 수행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뒤늦게 도착한 김 경장과 지원 병력이 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서로 연행된 최민재는 조사실에 앉아서도 다리를 꼬고 껌을 딱딱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장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해성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장실 호출을 받은 정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서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정순경 왔나? 앉아봐. 서장이 턱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서장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장님. 서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최민재 씨 건 말이야. 피해자랑 합의가 끝났어. 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다. 그러니까 그냥 훈방 조치해. 정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훈방이라니요?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합니다. 현장에서 가루까지 발견됐는데요. 서장이 쯧쯧 혀를 차며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그거 밀가루라던데? 국과수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장난친 거래. 그리고 피해자도 그냥 넘어가자는데 네가 왜 난리야? 자, 이거 받고 조용히 끝내. 서장이 책상 서류 더미 밑으로 두툼한 돈봉투를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틈 사이로 노란 5만원권 지폐 다발이 보였습니다. 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보고 범죄자한테 돈 받고 눈 감으라는 말씀입니까? 융통성 좀 가져라, 정순경. 너 고아라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순경짓만 하다가 끝나. 이번 기회에 챙길 거 챙기고 승진도 좀 하고, 응. 서장의 말은 정서연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팍! 정서연은 돈봉투를 서장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돈다발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서장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돈으로 내 명예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우습습니까? 법이 장난입니까? 서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미쳤나? 너 지금 상관한테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복 입을 자격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정서연은 서장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정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실 문이 열리고 최민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최민재는 정서연의 자리 앞을 지나가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여경. 맞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정해. 웃기지 말라 그래. 돈이 정이고 힘이야. 너 같은 거지들은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최민재가 정서연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서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옆에 있던 김 경장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참아, 서연아. 여기서 사고 치면 진짜 옷 벗어야 해. 제발 참아. 정서연은 김 경장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최민재는 낄낄거리며 유유히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감찰관들은 서연을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정서연 순경,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극상까지 벌였다죠? 과잉 진압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기에 제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장님의 명령은 부당한. 감찰관이 서연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추가해서 감봉 3개월에 처합니다. 그리고 감찰관은 서류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근무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형사과 지원 자격은 박탈입니다. 보직은 변경될 겁니다. 지하 증거물 보관소로 가세요. 정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경찰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온 지난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정서연은 짐을 챙겨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철문 위에는 장기 미제 사건 증거물 보관소라는 낡은 팻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진 책상에서 졸고 있던 보관소 담당관 박 경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뭐야? 아, 네가 그 사고 치고 내려왔다는 정순경이야? 박 경사는 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거기 구석에 있는 거 다 미분류 서류들이야. 먼지나 마시면서 조용히 있다가 가. 사고 치지 말고. 박 경사는 다시 신문을 얼굴에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정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갑을 끼고 첫 번째 박스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야. 가서 그놈들 다 잡아넣을 거라고. 먼지 속에서 기침을 하면서도 정서연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로 밀려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형사의 본능은 결코 꺾이지 않았으니까요. 정서연은 묵묵히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하 증거물 보관소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낡은 환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십 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정서연이 이곳으로 좌천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콜록, 콜록. 아, 진짜 먼지 구덩이가 따로 없네. 정서연은 마스크를 고쳤으며 손으로 뿌연 먼지를 휘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분류해야 할 2000년대 초반 미제 사건 파일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기계적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분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절도, 이건 뺑소니. 이건 뭐야? 실종? 그녀의 손끝에 빛바랜 누런 대봉투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굵은 매직으로
2002년 혜성그룹 손녀 강하은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혜성그룹? 저번에 그 망나니 놈 집안이잖아. 정서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봉투의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서는 눅눅해진 수사 기록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서연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정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6살 배기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아이의 귀 뒤쪽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붉은색 별 모양의 반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오른쪽 귀 뒤에도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붉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거 나잖아. 이게 왜? 정서연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서 혈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기숙사에서 가져온 짐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베네 저고리 조각이 나왔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었다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정서연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의 패턴과 베네 저고리 조각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꽃무늬 자수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혜성그룹 실종된 손녀라고? 강하은이 나라고? 정서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반차 신청서를 던져놓고 경찰서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햇살 보육원이었습니다. 정서연이 자랐고 지금도 가끔 들러 아이들을 돌봐주는 고향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보육원 입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돈 갚을 거야 말 거야. 오늘까지 이자 안 넣으면 이 건물 경매 넘긴다고 했지. 아이고 사장님들, 제발 며칠만 더 주세요.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육원 원장이 사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달려가 원장을 부축하며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서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정서연이 품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보이자 사내들은 칫하고 침을 뱉으며 물러섰습니다. 경찰 날이 오셨네. 어이 원장, 운 좋은 줄 알아.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사내들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원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웬일이니? 근무 시간 아니냐? 정서연은 원장을 부축해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서연은 원장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빚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원장은 고개를 떨구며 마른 세수만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정서연은 품에서 강하은의 실종 전단지와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2002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저를 데려온 사람 기억나세요? 이 사진 속 아이가 저 맞죠? 원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찻잔을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탁자로 쏟아졌지만 원장은 그것도 모르는 듯 사색이 되어 정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게 뭐냐? 난 모른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 정서연이 원장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발요, 원장님.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 저 혼자 왔어요? 아니면 누가 데리고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은 정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당장 나가. 원장은 정서연을 등 떠밀다시피 쫓아내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정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원장의 과민 반응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담을 넘어 원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원장실을 뒤지던 정서연의 눈에 구석에 있는 폐지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폐지함 속에는 반쯤 타다만 낡은 장부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불에 그을려 군데군데 훼손되었지만 2002년 입소 아동 기록이라는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죠.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 아니 당시 보육원에서 붙여준 이름인 미상3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입소 날짜는 강하은 실종 사건 발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비고란에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왼쪽 눈가에 흉터 있는 남자, 거액 기부금 전달, 절대 비밀 유지, 검은 세단의 눈과 흉터. 정서연은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곳에 버렸고 원장은 돈을 받고 그 비밀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정서연은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당직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실종 아동정보망 K-POL에 접속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내 유전자가 정말 일치하는지. 정서연은 자신의 신상정보 입력란에 특이사항을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정서연, 추정 나이 29세, 특이사항 오른쪽 귀 뒤 붉은 별 모양 반점.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엔터키를 눌러 데이터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검색 중이라는 로딩바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0%, 70%, 90%, 제발. 정서연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시뻘건색으로 변하더니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보안 코드 1 발동, 접근이 제한된 1급 보안 정보입니다. 이게 뭐야? 정서연이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입력창은 강제로 종료되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특정 키워드에 락을 걸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안 코드 1, 별 모양 반점이랑 2002년 실종 키워드가 조합되니까 바로 막히네. 이건. 정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내부망에 해성그룹이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강하은의 정보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증거였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고 있는 대형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경찰청 내부망 접속 알림 키워드 별 모양 반점, 2002년 감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던 강진혁 회장이 그 화면을 보고는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붉은 술이 벽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게 2002년에 다 처리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또 기어 나왔어?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음산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안 했더군. 23년 전 그 계집애가 살아있어. 강진혁은 모니터에 뜬 경고창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강진혁의 눈빛에 서린 살기가 창밖의 어둠보다 더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소굴을 지탱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산망 접근이 차단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서연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출근하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었죠. 승강장을 빠져나와 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뒤를 밟고 있다는 형사의 직감이 본능적으로 경고음을 울렸거든요. 정서연은 쇼윈도 유리에 비친 뒷모습을 힐끔 훔쳐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서연을 따라오고 있었죠. 역시 눈치챘구나. 정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대로 경찰서까지 가다가는 중간에 납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디 갔어? 찾아. 뒤따르던 사내들이 당황하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서연은 생선 가게와 과일 좌판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서 마주오던 또 다른 사내가 정서연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사내가 정서연의 어깨를 낚아채려는 순간 정서연은 옆에 있던 과일 가판대의 사과 상자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빨간 사과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사내의 발을 묶었습니다. 사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정서연의 옷자락을 놓쳤습니다. 그때 정서연의 눈에 넘어진 사내에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목 문신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문양. 정서연은 그 문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며칠 전 룸살롱에서 봤던 그놈들 문신이잖아. 그것은 정서연이 체포했던 재벌 3세 최민재를 호위하던 용역 깡패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번 미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혜성그룹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정서연은 공포심보다 투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복잡한 시장통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까스로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이곳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정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국과수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DNA 대조 결과였죠.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 종이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이 정서연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의 눈썰미는 예리했습니다. 잠깐. 국과수 직위는 이렇게 흐릿하지 않아. 그리고 용지 재질도. 이건 관공서용이 아니야. 정서연은 결과지를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이미 강진혁 회장의 손이 뻗어 있다는 뜻이었죠. 정서연은 결과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내 힘으로 찾아야 해. 정서연은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당시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최동철 형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해 지금은 영등포 뒷골목에서 흥신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죠. 정서연은 지체 없이 가방을 챙겨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영등포의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최동철 탐정사무소 앞에 정서연이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안 합니다. 가세요. 정서연은 굴하지 않고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최동철 형사님 되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형사는 무슨 얼어 죽을 형사야. 사람 잘못 봤어. 잡상인이면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안에서는 술병 구르는 소리와 함께 짜증 섞인 고함만 들려왔습니다. 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에 바짝 붙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 강하은입니다. 2002년 실종된 혜성그룹 손녀 강하은이라고요. 순간 안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덜컹거리며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하는 소음과 함께 철문이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에 술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동철이었습니다. 최동철은 충혈된 눈으로 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가씨가 강하은이라고? 증거 있어? 요즘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말이야. 정서연은 말없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오른쪽 귀 뒤를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별 모양의 반점. 최동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반점을 확인하려다 자신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살아있었어. 하은이가. 최동철은 정서연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인 뒤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최동철은 정서연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구석에 있는 녹슨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걸 보여줄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최동철이 꺼낸 것은 먼지 쌓인 낡은 수사 수첩이었습니다. 2002년 그가 형사 시절에 썼던 것이었죠. 최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봤어. 강진혁 그놈이 형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자르고 있었어. 그놈 눈빛,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 악마가 있다면 딱 그런 표정이었을 거야. 내가 현장에서 그놈을 덮쳤어야 했는데. 최동철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왜 체포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그놈이 내 아내와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더군. 입 다물지 않으면 내 가족부터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비겁하지만 난 가족을 지키려고 널 외면했어. 네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걸 알면서도. 최동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정서연은 울고 있는 최동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장의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서연은 최동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저씨.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강진혁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최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라 20여 년 전 베테랑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죠. 강진혁 그놈. 기어코 끝을 보려고 하는구나. 하은아, 내 어머니가 남기신 건 없니? 분명히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을 텐데. 정서연은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사고 나기 직전에 제 목에 걸어주셨대요. 고아원에서도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고 지켰어요. 정서연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트 모양의 은색 펜던트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동철이 돋보기를 가져와 펜던트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잠깐, 여기 틈이 있어. 이건 그냥 장식품이 아니야. 정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얇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펜던트의 이음새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탁!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백금 열쇠였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해성그룹의 로고인 푸른 파도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죠. 이건 최동철이 열쇠를 집어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그 열쇠야. 이게 뭔데요? 어디에 쓰는 열쇠죠? 해성그룹 구간 지하 5층. 거기 강 회장 일가만 쓰는 비밀 개인 금고가 있어. 디지털 도어락도 아니고 오직 이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아날로그 금고지. 내 어머니가 강진혁을 의심해서 증거를 거기다 숨겨두셨던 거야. 정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강진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겠지. 내 예감으로는 그날 내가 못 찍었던 놈의 범행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테이프 원본일 거야. 최동철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해킹 장비와 무전기,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아니 정순경. 우리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놈들이 이 열쇠의 존재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정서연은 백금 열쇠를 다시 펜던트 안에 넣고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 위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저씨. 오늘 밤의 끝장을 봐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저씨가 잃어버린 23년의 세월까지 전부 다 되찾을 거예요. 밖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서영과 최동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한 질주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서울의 밤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해성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때리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빗소리에 묻혀 낡은 청소 카트를 미는 정서연의 발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간 청소 용역 업체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정서연은 로비 보안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하품하며 그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하고 나가요. 비 와서 순찰 돌기도 귀찮네. 죄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끊겨가지고요. 후딱 하고 갈게요. 정서연은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대답하며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는 CCTV 사각지대에 서서 인이어 이어폰을 꼈습니다. 아저씨, 로비 통과했어요. 지금 지하 5층으로 내려갑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최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내가 지금 외부 변전실 쪽 회선을 건드리고 있어. 딱 5분이다. 5분 안에 전력이 끊겼다 들어올 거야. 그 사이에 CCTV도 루프 돌려놓을 테니까 무조건 달려. 네, 알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복도를 집어삼켰습니다. 탁, 탁, 탁. 비상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정서연은 전력 질주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통로 끝 육중한 강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일가 전용 개인 금고실이었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펜던트에서 백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옆에 숨겨진 작은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제발 맞아라. 정서연은 열쇠를 구멍에 꽂고 힘주어 돌렸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웅웅웅.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문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서연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많은 금괴와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하얀 베네 저고리와 빛바랜 편지 봉투, 그리고 2002.05 오라는 날짜가 적힌 팔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은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와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동생 진혁이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테이프를 꼭 경찰에 전해다오. 이게 널 지켜줄 유일한 방패란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가. 어머니의 절박한 필체 위로 정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정서연이 증거물들을 가방에 챙겨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 갑자기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붉은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금고실 입구에 차단벽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하은아, 들켰어. 전력 복구가 생각보다 빨랐다. 지금 보안팀 전원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 1층은 막혔다. 최동철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폰을 때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요? 갇혔어요. 환풍구. 금고실 천장 쪽에 환풍구가 있어. 그게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다. 서둘러. 정서연은 책상을 밟고 올라가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서 뜯어냈습니다.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구겨 넣자마자 금고실 문이 열리며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환풍구로 도망쳤다. 쫓아. 깨 풀어. 사나운 shepherd 짖는 소리가 환풍구 통로를 울렸습니다. 정서연은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른 채 기어가듯 달렸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과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로 뛰어내려. 환풍구 끝 지하 주차장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꽤 되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정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바닥을 구르며 낙법을 취했지만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끼익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정서연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빨리 타! 최동철이 조수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서연이 조수석 안에 몸을 던지자마자 트럭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잡아. 놓치면 다 죽는다.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 수십 대가 튀어나와 트럭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강변북로 위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빗길의 미끄러운 도로 위를 최동철은 고개하듯 운전했습니다. 꽉 잡아라. 혀 깨문다. 최동철이 핸들을 급하게 꺾자 트럭이 비틀거리며 옆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세단 한 대가 트럭을 들이받으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갔습니다. 쾅! 젠장, 끈질긴 놈들. 하은아, 괜찮냐? 전 괜찮아요. 아저씨, 앞에 조심하세요. 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앞쪽에서 또 다른 세단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최동철은 이를 악물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다 비켜. 이 자식들아. 트럭은 막아서는 세단들 사이 좁은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부서져 나갔지만 최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골목길과 고가도로 밑을 넘나들며 추격 차량들을 하나둘씩 따돌렸습니다. 1시간 뒤 트럭은 한강 다리 밑 어두운 둔치에 멈춰 섰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차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최동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겨우 따돌렸네. 늙어서 심장이 다 쫄깃하다. 정서연은 가방을 꽉 껴안은 채 물었습니다.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난 괜찮다. 그것보다 확인해보자.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게 뭔지. 최동철은 트럭 뒷좌석 짐칸에 설치해둔 낡은 장비들을 켰습니다. 전직 형사의 감으로 챙겨둔 구형 비디오 데크와 작은 브라운관 모니터였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팔 테이프를 꺼내 최동철에게 건넸습니다. 철컥. 테이프가 데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생기더니 이내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2002년 5월 5일 어린이날. 장소는 혜성그룹 본가 차고였습니다. 젊은 날의 강진혁이 주위를 살피며 차고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타던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기어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펜치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펜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카메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형님. 영상을 보는 정서연의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23년 전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저 개자식, 저 악마 같은 놈. 최동철이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형님 차에 손 대고 웃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자기 형이랑 형수를 죽이면서. 정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거대하고 뜨거운 분노가 눈물을 말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화면 속 강진혁의 웃는 얼굴에 고정된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이거면 충분해요. 이걸로 그놈 가면을 벗길 수 있어요. 정서연은 데크에서 테이프를 꺼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고 했죠? 강진혁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날. 정서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빗속에 흐릿하게 빛나는 혜성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놈은 내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정서연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강진혁의 목에 수갑을 채우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만 정서연의 가슴 속에 이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 강진혁.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둠 속에서 정서연의 눈동자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 소리와 함께 그랜드 호텔 볼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 잔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췄다는 실크 슈트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즐기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혜성그룹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호소력이 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았습니다. 저는 형님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혜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이자 강진혁이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가며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지직 마이너스 비. 갑자기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강진혁의 등 뒤에 있던 초대형 LED 스크린에 노이즈가 발생하더니 흑백 영상 하나가 거대하게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어두컴컴한 차고였습니다. 날짜는 2002.05. 젊은 시절의 강진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고급 세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저거 뭐야? 강 회장님 아니야? 지금 무슨 영상이 나오는 거야?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강진혁은 펜치를 꺼내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뚝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검은 기름이 솟구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자 좌중에서는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끄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강진혁은 당황하여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강진혁이 카메라를 보며 섬뜩하게 웃는 장면이 멈춤 화면처럼 거대하게 박제되었습니다. 쾅! 그때 볼룸의 메인 게이트가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경찰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흉장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정서연의 뒤로 무장한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치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강진혁이 단상 위에서 손가락질하며 발악했습니다. 정서연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강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서연은 품에서 마이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형님의 차 브레이크를 자르고 5살배기 조카를 고아원에 버리셨습니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어디서 감히? 증거? 저 뒤에 나오는 영상이 당신이 죽인 내 아버지가 남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기자들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국과수 친자 확인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당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도요.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2002년 실종된 혜성그룹의 손녀 강하은이자 당신이 죽인 강진우 회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잡으러 온 대한민국 경찰 정서연입니다. 강진혁은 뒷걸음질 치다 단상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아니야. 죽었어. 넌 그때 죽었어야 했어. 이건 모함이야. 그리고 공소시효. 그래, 그거 20년도 넘은 일이야. 시효 지났다고. 강진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을 들먹였습니다. 정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강진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2002년 사건이라 아직 유효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서연은 허리춤에서 은색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진혁 씨, 당신을 존속 살해, 살인 교사, 아동 유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혜성그룹 회장이야. 변호사 불러. 김 실장. 강진혁이 발버둥 쳤지만 정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화려한 연회장의 정적을 깼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정서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강진혁은 풀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건 꿈이야. 내 자린데,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린데. 형사들이 달려들어 강진혁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그 모습을 생중계하며 강진혁의 일그러진 얼굴을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고 강진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가장 추악한 꼴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관할 경찰서 서장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서장은 벌떡 일어나 입을 떡 벌렸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쫓아냈던 정서연이 강진혁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정순경 아니야? 강하은? 재벌집 손녀. 서장은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호랑이 새끼를 건드렸구나. 내 목은 이제 끝났어. 서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밖에서는 감찰반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끌려 나온 강진혁은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까지 정서연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정서연, 네가 이길 것 같아? 내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정서연은 호송차 문이 닫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슬프지만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돌아온 상속녀, 정의를 구현하다. 혜성그룹 회장의 두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서연은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자 비운의 상속녀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겐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추모공원. 정서연은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최동철이 서 있었죠. 정서연은 묘비에 쌓인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은이 왔어요. 정서연의 목소리가 메어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사람 죗값 치르게 했어요. 아빠 억울한 거 제가 다 풀었어요. 정서연은 묘비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동철도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정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울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가 지켜주신 목숨 헛되지 않게 잘 살게요. 돌아오는 길 정서연은 햇살 보육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정서연은 양손 가득 쌓은 피자와 치킨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차 있는 서울 구치소 독방. 수의를 입은 강진혁은 벽을 보고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혁 변호사 접견이다. 나와.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스위스 계좌. 준비됐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자금 세탁은 끝났습니다. 플랜 B를 진행할까요? 강진혁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꺼내 유리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서연의 집 주소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 감방에 쳐넣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겠지? 천만에. 강진혁이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나가는 순간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내 모든 걸 뺏어간 그 계집애.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강진혁의 웃음소리가 텅 빈 접견실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끔찍한 이막이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혜성그룹 본사 50층.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 집무실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지만 정서연에게는 그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정서연은 목을 죄어오는 실크 블라우스 단추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은 흙먼지 묻은 경찰 점퍼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사님, 결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신라호텔 셰프가 준비한. 됐어요. 입맛 없으니까 나중에요. 그리고 실장님, 저 부를 때 이사님 말고 그냥 정순경, 아니 정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제발이요.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이 나가자 정서연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경찰 무전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치익, 관내 순찰 중, 이상무. 간간히 들려오는 무전소리만이 그녀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정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최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재판 준비는 잘 돼가요? 변호사 선임은요? 하은아. 아니, 이사님. 걱정 마라. 검찰 쪽에서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하더구나.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싶어서요. 차라리 범인 잡으러 뛰어다닐 때가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정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혜성그룹 전 회장 강진혁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정격 허가했습니다. 강 씨는 심각한 협심증 증세를 호소하며 외부 대학병원으로 이송. 정서연은 전화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아저씨, 뉴스 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보고 있다. 저 미친 판사놈들이 돈을 얼마나 처먹은 거야.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정서연은 재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헐떡이며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교도관 2명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시다 망 커피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여기 무슨 일입니까? 정서연이 교도관을 흔들어 깨웠지만 그들은 몽롱한 눈을 뜰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쾅! 예상대로였습니다. 환자복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주했어. 정서연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즉시 전국의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지만 강진혁은 쥐새끼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위조 여권과 대포차를 이용해 유유히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서울 변두리의 햇살 보육원. 원장실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집기들은 박살나 있었고 원장은 깨진 액자 조각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간 직후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애들 잘 곳도 없는데. 원장은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보육원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죠. 누구세요? 원장이 뒷걸음질 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습니다. 강진혁 회장님 심부름 왔습니다. 강 회장님?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 예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신답니다. 여기 현금 5억, 그리고 필리핀으로 나가는 항공권과 위조 신분증입니다. 비싸 값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사셔야죠. 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사내가 원장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정서연, 아니 강하은이 그 계집애. 우리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이를?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23년 전에도 그 짓을 했는데 또 하라고? 차라리 날 죽여. 원장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절하자 사내는 표정을 싹 바꾸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 원장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철컥. 차가운 총구가 이마에 닿자 원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선택하세요. 돈 받고 튀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뇌수가 터져 죽느냐. 아, 원장 죽으면 저 밖에 있는 애새끼들도 다 팔아넘겨야겠네. 장기라도 꺼내 팔면 돈 좀 되려나? 아, 안 돼. 애들은 건드리지 마. 원장은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도덕심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서연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원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원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다.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원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내가 사채업자들 눈치 보느라 거짓말을 했어. 사실 2002년에 널 데려온 사람 얼굴이랑 차량 번호가 적힌 진짜 장부를 내가 따로 숨겨뒀거든. 정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장부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그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지금 줄 테니까 이리로 좀 올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보육원에 없고 옛날에 내 부모님 사고 났던 그 인천 폐공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와 있거든. 폐공장이요? 거긴 왜? 아무튼 중요한 거야. 퀵으로 보내기엔 불안해서 그래. 혼자 와라. 다른 사람 알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감각으로는 분명 수상했지만 정서연에게 원장은 친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23년 전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라니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끄는 정서연은 최동철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원장님이 증거를 갖고 계신데요. 인천 폐화학 공장으로 갑니다. 혹시 모르니 위치 추적해둘게요. 정서연은 이사직 사임서와 미리 써두었던 유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자신이 순경 시절 쓰던 손때 묻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챙겼습니다. 가자.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몰라. 정서연은 고급 세단 대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낡은 경차에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정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진혁이 탈주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한 원장.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가족 같은 원장이 자신을 해할 리는 없다고 정서연은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정서연의 차가 인천 외곽의 폐화학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공장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죠. 정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원장님,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그때 공장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서연은 삼단봉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장 내부에는 녹슨 기계들과 드럼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낡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원장님, 정서연이 달려가 원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왜 이런 데 계세요?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정서연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야. 네. 그게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강. 공장의 육중한 철제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와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동시에 공장 2층 난간과 기둥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정서연을 비췄습니다. 하하,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군. 어둠 속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길을 터주자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강진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반사적으로 원장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강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진혁?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진혁이 비릿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긴.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저 늙은이가 널 판 거지. 돈 몇 푼에 말이야. 정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아니죠? 저 사람이 시킨 거죠? 협박당하신 거죠? 원장은 정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빚 때문에,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서연아, 날 용서하지 마라. 그 말은 정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팔아넘기려 하다니.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정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 삼단봉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진혁이 낄낄거리며 휠체어를 밀고 다가왔습니다. 어떠냐, 하은아.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버림받을 운명인 거야. 강진혁은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무장한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꺼내 들고 정서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자, 이제 긴 악연을 끝내볼까? 이번엔 실수 없이 확실하게 보내주마. 내 부모 곁으로. 정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삼단봉을 고쳐 잡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래, 끝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정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타올랐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고립된 폐공장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와 이따금치는 천둥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강진혁은 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챙강! 차가운 금소금이 공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강진혁은 휠체어에 비스듬히 기댄 채 턱짓으로 원장을 가리켰습니다. 자, 선택해. 빚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 계집애랑 같이 송장으로 나갈 건지. 원장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어차피 넌 23년 전에도 쟤를 돈 받고 팔았잖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내 손으로 찔러. 그럼 넌 살려주마. 강진혁의 잔인한 제안에 원장은 홀린 듯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원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서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정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삼단봉을 쥔 손에 힘을 풀고 슬픈 눈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원장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원장은 정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23년 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으며 원장 엄마라고 부르던 어린 강하은의 모습이 정서연의 얼굴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으아앙. 원장은 괴성을 지르며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못해. 난 못한다. 내가 죽일년이지.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찔러. 원장은 무릎걸음으로 강진혁을 향해 기어가 손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을게요. 제발 서연이는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강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쯧쯧. 기회를 줘도 못 받아 먹는군.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강진혁이 꺼낸 것은 검은색 권총이었습니다. 총구가 원장의 머리를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그럼 소원대로 해주지. 둘 다 여기서 죽어라. 탕. 총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정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이 발사되는 찰나 정서연은 원장을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원장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총알이 원장의 팔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정서연은 고통스러워하는 원장을 일으켜 세워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아. 도망쳐. 어서. 강진혁이 휠체어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것들 안 잡고 다 죽여버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정서연이 숨은 드럼통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서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순경 시절 시위 진압 훈련 때 챙겨두었던 휴대용 연막탄이었습니다. 치익. 정서연이 핀을 뽑아 바닥에 던지자 순식간에 매캐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장 내부를 집어삼켰습니다. 콜록. 뭐야? 안 보여. 어디 갔어? 찾아. 깡패들은 갑작스러운 연기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 속에서 정서연은 눈을 감고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어둠은 공포가 아닌 무기였습니다. 정서연은 삼단봉을 펼쳐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낮춰 파고들었습니다. 퍼! 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깡패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정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놈들의 무릎과 손목,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지직, 테이저건의 푸른 불꽃이 연기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으악! 또 한 놈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정서연은 경찰 특공대 지원을 꿈꾸며 매일 밤 연마했던 실전 무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수정 열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깡패들은 정서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둘씩 쓰러지는 부하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강진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여자 하나를 못 당해? 쏴? 그냥 다 쏴버리라고. 강진혁이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드럼통에 튀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정서연은 드럼통을 방패 삼아 강진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서히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수십 명의 깡패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강진혁만이 휠체어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나와, 나오라고. 내 돈 내놔. 내 회사 내놔. 그때 강진혁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강진혁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서연이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강진혁의 손목을 삼단봉으로 강타했습니다. 딱! 아! 강진혁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서연은 휠체어의 옆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강진혁은 휠체어와 함께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으윽! 내 다리. 강진혁은 바닥을 기며 떨어진 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그 총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진혁은 침을 튀기며 발악했습니다. 정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몫이야. 퍼. 정서연의 주먹이 강진혁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강진혁의 입안이 터지며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서연은 다시 한번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이용하고 짓밟은 내 어머니, 원장님의 몫이다. 퍼. 두 번째 주먹이 강진혁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강진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돈 줄게. 내 전 재산 다 줄게. 피투성이가 된 강진혁이 정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정서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삼단봉을 접어 넣었습니다. 당신한테 남은 건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야. 평생 거기서 당신이 지은 죄를 곱씹으면서 살아. 그때였습니다. 쿠강. 굳게 닫혀있던 공장의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습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확성기 소리와 함께 방패를 앞세운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들어오는 최동철이 있었습니다. 하은아, 정순경. 최동철은 쓰러져 있는 깡패들과 강진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정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너 괜찮냐? 안 다쳤어? 정서연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저씨. 늦으셨네요. 특공대원들이 쓰러진 깡패들과 강진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진혁은 끌려가면서도 내가 회장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정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팔에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서연이 무릎을 꿇고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라. 서연아, 나 같은 년은 쳐다보지도 마. 내가 널 팔았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정서연은 피 묻은 원장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에요. 저 구해주셨잖아요. 총 맞을 뻔한 거 원장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지만 내가 알아요. 미워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23년 전에 저 걷어주신 것도 원장님이고 오늘 마지막에 저 지켜주신 것도 원장님이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정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라는 말에 원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서연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엄마가 잘못했다. 최동철이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찢어진 공장 지붕 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피와 먼지로 뒤덮인 공장 바닥을 비추며 길고 길었던 어둠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3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진혁은 친형 부부를 살해하고 조카를 유기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 교사 및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인석에 선 강진혁은 퀭한 눈으로 재판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진혁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강진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혜성그룹 회장이야. 감히 나를 가둬?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강진혁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강진혁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 변호사 어디 갔어? 항소해. 당장 항소하란 말이야.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서연은 그 광경을 차분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악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질질 끌려나가며 정서연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서연,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나가서 내 목을. 쾅! 법정 문이 닫히며 그의 목소리도 끊겼습니다. 정서연의 옆에 앉아있던 최동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끝났다, 하은아. 아니, 정순경.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어. 네,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악행을 일삼았던 다른 이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마약 난동을 부려 정서연을 좌천시켰던 재벌 3세 최민재는 마약 상습 투약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 뇌물을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부패 경찰서장 역시 파면과 함께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해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서연은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성그룹 대주주 강하은, 아니 정서연입니다. 정서연은 준비해 온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오늘부로 해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정서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리 위입니다. 대신 제가 상속받은 사재를 출연하여 해성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정서연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최동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동철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멋쩍은 듯 코를 쓱 문질렀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과 범죄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직은 제가 맡겠지만 실무는 평생을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최동철 전 형사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강하은이라는 이름을 찾았지만 앞으로도 경찰 정서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정서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이고, 역시 이런 자리는 체질에 안 맞는다니까. 아저씨, 저 먼저 가볼게요. 오후 순찰 시간 다 돼서요. 최동철이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순경 나셨네. 야, 재단 출범식 날 정도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흙먼지 묻은 근무복이 그렇게 좋냐? 그럼요. 그게 제 명품 옷인걸요. 아저씨도 이사님 노릇 잘하세요. 농땡이 피우지 마시고요. 정서연은 씩씩하게 손을 흔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료들이 짓궂게 반겨주었습니다. 충성,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점심은 호텔 뷔페입니까? 파트너 김 경장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서연은 김 경장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오늘 점심은 컵라면인 거 모르세요? 빨리 순찰이나 나갑시다. 김순경이라고 부르라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김순경님. 근데 진짜 후회 안 해?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텐데. 후회는 무슨.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울 때 그 손맛 돈으로 못 사거든요. 정서연은 순찰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정서연은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반찬 가게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라는 간판 아래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지난 재판에서 유괴 미수 및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정서연의 눈물 어린 탄원과 마지막 순간에 몸을 던져 정서연을 구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정서연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엄마, 저 왔어요. 정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얼른 앉아라.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원장은 밥상에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 그리고 정서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가득 차려냈습니다. 정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크게 한술 떴습니다. 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밖에서 사 먹는 건 이 맛이 안 난다니까요. 원장은 밥을 먹는 정서연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어서 미안해. 정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원장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 용서했잖아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잖아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 부모님 몫까지 내가 더 잘할게. 정말 고맙다, 서연아.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서연의 친부모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최동철, 원장, 그리고 보육원 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정서연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정서연은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창문을 열자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붉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녀의 귀 뒤에 있는 반점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서연은 다림질 판을 펴고 내일 입을 근무복을 꺼냈습니다. 치익 하는 스팀 소리와 함께 구겨진 제복이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제복을 옷걸이에 걸고 가슴에 달린 흉장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은색 독수리 문양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강하은이라는 이름도 예쁘지만 역시 나는 정서연이 더 좋아. 정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경찰 정서연. 내일도 달려보자.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의 당당한 미소 위로 희망찬 아침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서연 순경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밝혀낸 그녀의 진념과 용기가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수천억의 재벌 회장 자리보다 사람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선택한 마지막 모습은 진정한 명예와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뭉친 서연이의 새로운 가족들을 보며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권선징악이 희미해져가는 요즘 세상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심은 통한다는 희망을 여러분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서연이의 흉장처럼 반짝이는 행운과 따뜻한 기적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